뉴스 이슈 시작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한 전기기사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답안지를 채점하기도 전에 파쇄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단은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문제가 발견된 건 2023년 전기기사 1회 실기시험입니다. 전기기사란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실 텐데 전기기사 시험은 건설기계설비사나 건축기사, 산림기사, 대기환경기사, 용접기사, 전기기사 등 각종 산업과 서비스, 기술에 관련된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말 치러진 1회 실기시험에서도 95개 자격증 관련 시험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연서중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61개 자격증 관련 응시생 609명의 시험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기시험 이후 해당 시험지가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 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채점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파쇄된 건데요.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은 채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며 조금 전인 11시 10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우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공단이 자격 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생에게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응시생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 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기술 자격 시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응시생들도 자격증을 따고 향후 일정들이 있을 텐데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후속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네, 공단은 일단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 609명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증을 따서 공무원 시험 등 다른 시험에 응시하려 한 수험생들의 경우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면 안 될 텐데요. 다음 달 1일부터 4일 사이 실기시험을 다시 보는 수험생들은 원래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에서 4일 사이 추가 응시를 할 수 없는 수험생은 6월 24일과 25일 가운데 날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늦어지지만 2차 시험과는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추가 기회는 그대로 확보됩니다. 원거리 응시자는 인근 공단 지사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할 예정인데 추가 응시를 원치 않으면 응시료를 환불해 줄 예정입니다. 이 사장은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인 자격시험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정책으론 안 된다며 거듭해서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내용이죠.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 4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 역시 4주 연속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던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이었던 지난 2일부터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주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마친 오늘도 진행을 하면서 직접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국무총리와 한 주씩 번갈아 주재하는데 이렇게 연속해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17분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먼저 G7 정상회의 참가를 통한 외교 성과를 길게 강조한 윤 대통령.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추진할 과제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이념과 정치 논리, 포퓰리즘 이런 단어들은 역시 지난 정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스템 정상화를 말한 뒤에는 이어서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규정을 한 뒤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과거 정부를 직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제대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이어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집회에서의 불법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라. 이 과정에서 공권력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가 보호해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상은 기자. 네, 김해 봉하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봉하마을 지금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추도식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남아있지만 시민들의 추모 행렬은 오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봉하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묘역에 참배하는 시민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엄수되는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해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퇴임 후 2번째로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영상과 추모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이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추도식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필한 저서인 진보의 미래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의 권리는 꾸준히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제를 정했다고 노무현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추도식에는 여야 정치권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총리도 자리합니다. 극심하게 대립 중인 여야 정치권이 추도식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YTN 차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정치 수사에 맞서 반드시 결백을 밝히겠다며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정도 실체가 규명된 이번 사건에서 윤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윤 의원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윤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일방적인 검찰의 정치 수사에 당당하게 임했지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실제 전달한 적도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검찰은 맥락과 정황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편집된 녹음 파일에만 의존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윤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실체가 상당 부분 규명된 이번 사건에서 윤 의원이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또 직접 시행하는 등 구속된 강 전 회장과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비슷하지만 현역 의원 지위에 있던 만큼 더 핵심 역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윤 의원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각에서는 모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검찰이 속도감 있게 영장을 청구해서 해당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따라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사안일 뿐 국회 일정에 얽매일 건 아니라며 우선 시기적인 조건은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주 강 전 회장 기소를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 조사를 통해 자금 전달 경로를 구체화하면서 송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공여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수수자 수사의 경우 지난 17일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질조사 등을 통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상당수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본격적인 시찰 활동 벌입니다. 특히 오염수 정화의 핵심적인 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저장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시찰단의 원전 현장 시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본격적인 시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측과 기술회의를 열어 일자별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일본 측에 시찰이 필요한 설비와 요청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찰단은 이송 관련 주요 설비,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 관련 설비 배치와 개통 구성 현황,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 핵종별 분석 장비를 시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기별 점검 기록, 알프스를 거치기 전과 후의 오염수 농도 분석에 대한 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과 관련해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 측의 이해를 기피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의 정례 기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この視察を通じて韓国国内におけるALPS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理解が深まるよう努めていく考えであり、引き続き今回の G7 で一致した内容も踏まえつつ、透明性高く情報発信を行い、国際社会の理解醸成に取り組んでいく考えであります。 해양 방류는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해양 방류 계획도 변함이 없다는 점 또한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시찰을 강조했는데, 자,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여다봅니까? 네, 우선 시찰단은 오늘 오후 5시까지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알프스와 관련해 흡착탄 등 주요 설비와 개통의 구성, 해양 방류 설비와 관련 운전 제어실의 경보창 구성과 제어반, 그리고 K4 탱크의 펌프 등 순환기기, 이어 이송 설비와 관련해 긴급 차단 밸브와 방사선 감시기 등을 살핍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 검토하겠다며 시찰이 내실 있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찰 내용은 일본 측의 단순한 설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일본의 일방적 설명만 듣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저녁 7시 시찰 첫날 일정을 마치고 후쿠시마 현지에서 시찰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를 향해 기체를 바로 세웠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체 점검과 발사 당일 추진제와 산화제 등을 주입할 탯줄, 즉 엄빌리카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전남공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오전부터 진행된 누리호 기립 작업, 지금은 끝났습니까? 네, 누리호는 오늘 오전 9시쯤 발사대에 도착한 뒤 조금 전 기립을 마쳤습니다. 기립 과정에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 건데요.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렉터를 이용해 곧게 세워졌고 발사 패드에 단단히 고정됐습니다. 오후부터는 엄빌리칼 타워와 연결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탯줄이란 뜻처럼 엄빌리칼은 누리호와 연결돼 기계, 공조,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 발사 당일에는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체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기계나 정기적 점검 이후에 누리호는 연료체와 산화체가 막히거나 셀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는 기밀 점검까지 통과하게 되면 발사 하루 전 준비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폭발, 산불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청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주센터로 향하는 주요 길목도 통제하고 있는데요.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나로 우주센터 주변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내일 이제 발사가 될 텐데 내일 누리호 발사 일정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누리호는 내일 오후 늦게 발사되면 18분 58초에 우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발사 2분여 만에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고 이후 고도 204km에서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이어 4분 53초쯤 2단 로켓도 떨어지고 목표 고도 550km에 달하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들이 차례로 분리되게 됩니다. 전체 위성 분리 과정도 발사 15분이 조금 넘는 923초 안에 끝나게 되는 건데요. 지난 2차 발사에서 큐브 위성들이 로켓이 아닌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되면서 전체 위성 5개가 모두 궤도에 오르는데 보름가량 걸린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날아간 위성들은 앞으로 지상 관측이나 우주 방사능 연구 등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본격적인 대담 시작에 앞서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1박 2일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 당부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두 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 의원님? 뭐 야당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때에 예를 들면 북한의 문제라든가 중국의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한미나 또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다 그냥 포기했던 거 아닌가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 탈원전에서부터 지금 있게 되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런 그 체계가 무너졌었고 또 국가의 시스템으로 보면 검찰이나 이런 국가기관들이 많이 붕괴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노총이 이렇게 그 밤 거리까지 장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을 정상의 궤도로 돌리는데 한 1년이 이렇게 힘들게 지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국가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의원께서는 네, 대통령께서 하시는 한 말씀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과한 말씀이시죠. 과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한 말씀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가끔 굉장히 과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제 평가를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요.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법 집행의 최종 책임자, 말하자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스스로를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는 좀 돌아보시고 그때 내가 뭐 했는지, 그러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방치하고 이때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조금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한 건 맞고 검찰총장 한 건 맞습니다. 예.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도 섭섭했었잖아요. 중앙지검장 할 때. 일을 했고 우리도 비난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총장이 되고 나서 정말 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잘못된 국가가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총장으로 저항을 했던 것이지요. 그 검찰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을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 찍혀나간 것이고 임기를 못 채우고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좀 시키면 나라에 무너진 이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적임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대통령으로 뽑으신 겁니다. 예. 되고 나서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예만 든다고 한다면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임 옵티머스 사태에 나서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SG증권 같은 또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런 자본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가 국민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국가 시스템을 지난 1년 동안 복구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요. 앞으로도 이게 무너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짧은 시간이면 되는데 복구 세우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을 부정한 거다, 혹은 이제 시스템을 저항한 거다, 이제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논의를 나눠야 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집시법 관련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집시법을 당정이 이제 개정하겠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하는 방향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 개정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됐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간에도 집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여러 면으로. 예.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를 하겠지만 여야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하시는 분 또 집에 이 퇴근하셔야 되는 국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여야가 협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기본권 침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것은 민주당이든 민주노총이든 또는 국민의힘이든 이게 당리당략이라든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에다가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을 해놨겠습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말하자면 집회 시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저는 근대 민주주의 역사 또 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놓은 이러한 헌법 정신의 어떤 취지랄까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가치
그리고 또 하나 헌법 정신. 바로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헌법 정신인데 이 부분을 손을 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좀 때려잡는 거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조를 적으로 돌리고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때리니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노조가 잘 봐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노조를 탄압을 하는데 지지율이 오를까? 이건 노조가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기존의 어떤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뭔가 탈피해야 되는 것이 없는지 좀 둘러보되, 다만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지난 1년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내사, 수사, 기소, 재판, 체포영장, 압수수색, 소환 이런 걸로 지난 1년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게 적으로 나누고 몰아붙이고 해가지고 사람 잡아넣고 때려잡는 데만 좀 집중하지 않고 경제 민생, 남북관계, 외교 문제, 국익 뭐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권 네. 보장에 대한 전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 기본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주무시는 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보호 장치, 또 방해받지 않는 것 또한 그에 따르는 또 기본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할 수 있습니다. 예. 낮에 하고 국가 여야가 합의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깊은 밤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조를 때려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 때려잡지 않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노조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조를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노조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불법을 저질렀거나 불법을 저지른 노조의 몇 사람들, 그리고 네. 부정비리가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노조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이거나 이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노조를 때려잡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 내용에 경찰의 면책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여야가 아마 많은 협의를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공권력이 보호가 되어야 이 질서가 유지가 될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오늘부터 이제 현장에서 본격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니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의 이 대표단, 방문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놨습니까? 시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한일 정부가 합의한 명칭이죠, 시찰단. 자, 시찰단의 국어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러보는 겁니다. 예. 시찰 쭉 둘러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번 시찰단의 핵심이 뭐냐면 설명회 개최입니다. 설명회. 예. 즉 후쿠시마에 오염된 방사능 이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을 가동하는 도쿄 전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시찰단에 설명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묻고 답하는 것이 이번 시찰단 방문의 핵심으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 시찰단이 시료도 채취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 물 그거 채취해 가지고 와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기자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 시찰단이 가서 말하자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보는데 거기 우리 기자들이 가가지고 기자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기자들이라는 분들이 하는 일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의 호기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찰단에 한국 기자들 동행을 불허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자들이 물어야 될 것을 시찰단이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제대로 묻고 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셨다 그러는데 명단을 공개를 하셔야죠. 과연 어떤 전문가들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이 정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믿으라 그러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다는 있잖아요. 저희들만 쓰고 끝날 바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천년 만년 우리의 미래 세대가 써야 될 바다고, 그렇게 일본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본 내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이 오염된 물을 투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태평양 도서국들이 안전할 때까지 탱크에 좀 저장했다가 좀 방류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국제적 목소리에 일본이 답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산무 깜깜이다, 이 부분인데, 이 산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다. 정말 대권 후보를 하셨었고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는 국격과 관련되고 그 나라의 문명국가의 기준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시찰단이냐 검증이냐 그러는데, 예. 지금 후쿠시마에는 약 130만 톤의 오염수가 나온 게 있어요. 예. 그걸 탱크에 담아 있잖아요. 그래서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처리 기기가 있습니다. 정수기의 여과 필터라고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슷하게. 예. 그래서 이 알프스를 통과하고 나면 처리수가 되는데, 이 처리수 된 게 3분의 1 정도, 약 40만 톤 정도가 있고, 지금 조금씩 나오지만 지금 처리하지 않은 오염된 상태로 돼 있는 오염수가 90만 톤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핵과 관련된 모든 세계의 문제는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킨스에 김홍석 박사를 우리가 파견을 해서 같이 검증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11개 국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 중국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알프스라고 하는 게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안전한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여기를 통과한 물에 대해서도 또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프스를 통과한 이 물을 채수를 해서 4개 국가에 보냅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예. 저희 나라에서 분석을 해서 다시 IAEA로 보내서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검증을 국제기구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 파견해서 같이 공동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불안을 하니 이번에 시찰단으로 가서 이 검증이 11개 국가와 IAEA가 하고 있는 이게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기기는 어떤지, 과학적 데이터는 어떻게 뽑혀져 있고 안전한지, 국제 기준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시찰단이 가기 전에 일본 정부하고 다 정말 수백 가지의 항목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미리 보내놓고 가서 묻는 겁니다. 이게 시찰이냐 검증 이미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해서 11개국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가지고 또 검증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 이걸 시찰 가서 묻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성일정 의원님 하시는 말씀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성일정 의원님 말씀대로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죠.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기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가 의사결정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됩니다. 예. 그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돈을 내가지고, 즉 분담금이죠. 분담금을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을 하는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먹히는 곳이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기구에서 IAEA도 예외가 아닙니다. IAEA의 전체 운영 예산 분담금의 10%를 일본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바로 앞전 IAEA의 사무총장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사
IAEA가 과학적 검증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국제기구인 IAEA가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검증하고 과하다 할 정도로 검증을 요구하고 일본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혹 있는 부분 질문하고 끈질기게 묻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분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야당이든 간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적어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주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특히 제 지역구가 부산인데요. 전국에서 횟집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 시민들 만나보면 있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방사능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즐겨 먹는 우럭, 농어, 여기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14배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단순히 야당이 선동하니까 불안해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이미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본에게 자료 요구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죠. 이러한 역할을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야당인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제적 기준치에 예를 들면 핵종이나 세슘이 오버됐으면 알프스를 통과한 물에 오버가 됐으면 그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 잠깐만요. 쌍케이 일본 쌍케이 신문에 쌍케이 신문에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다는 거 쌍케이 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 네. 그래서 지금 알프스를 통과한 이 물에 대해서 국제적 기준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과학적 기준치를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 않다가 보니 정서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또 분담금 얘기를 하셨는데 분담금은 중국이 더 많이 내요. 일본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이 물고기를 얘기를 하고 쌍케이 신문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앞바다에 처음에 나갔었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럭 같은 경우는 정주성 어종이에요.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가 없는 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문재인 정부부터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 남해, 동해까지 다 잡는 물고기를 측정을 하고 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800종을 더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채수를 곳곳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어떠한 방사능 오염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이 괴담을 이렇게 놀아놓으니 어민들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던 최병천 부원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지금 민주당이 선동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훨씬 더 단단해져야 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했었을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잠깐만요. 황해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잠깐만요.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선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화학 물질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이 예성강을 통해서 황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었습니까? 영변에서 나오는 핵 재처리 이후에 나오는 고체와 액체에 대해서 관리부실로 해서 나오는 이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한 번이라도 경고한 적이 있나요? 자, 지금 그거에 비하면 일본의 이 알프스를 통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4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결과를 내놨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 불안 없이 이 과학적으로 민주당에서 국민한테 설득을 해주시는 게 전 맞지 공당이지.
지금 어떤 데이터도 뭐가 오염됐는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그냥 불안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공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죠?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국민들의 불안을 야당이 대변하는 것을 괴담으로 몰아가신다면 그것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하셔서는 안 될 그런 자세와 태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원자력이라는 것은,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인간의 통제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재해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 원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겁니다. 체르노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 말하자면 지진이 나가지고 이 원전이 망가진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탱크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인간의 과학으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라늄 238입니까? 242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45억 년 동안 자기 분열을 계속하면서 방사능을 끊임없이 유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피폭된 고기라든지 그걸 호흡을 통해 가지고 피폭된 고기들이 사람이 먹었을 때 그 사람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가지 방법을 검토를 한 겁니다. 5가지 방법을. 열을 가해가지고 기체로 만들어가지고 대기권으로 올려보내든지 아니면 시멘트에다가 물하고 버무려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땅에 묻든지 아니면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든지 5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태평양 바다에 방류해버리는 것이 가장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인류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중요한 문제를 돈 적게 드는 방법으로 그냥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정말로 안전한 방법을 일본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우리 앵커께서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니 여기까지 하도록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전 의원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라늄 238 같은 게 핵분열을 계속한다 이런 것도 좀 틀린 이야기고요. 제 말씀 믿어야 됩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데 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구별해서 들으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자,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대표 그렇습니다. 발의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의원들 임기 초반부터 지금 흐름을 다 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된 자,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지금 요 현행법대로 하자면 21대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공개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저희들이 국회법을 개정해서 사적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처리를 했는데 이 법은 소급 적용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보유한 것뿐만이 아니고 변동 내역까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이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어떤 코인을 사고 팔고 했는지 이 변동 내역까지 전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해충돌에 해당할 만한 의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코인 입법 로비 관련 청문회를 하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또 잔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문제는 청문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선 김남국 의원의 이 문제부터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걸자 그랬잖아요. 걸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떳떳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 놓고 또 440만 원 인출한 거 이외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2억 5천만 원 이상이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금 세탁한 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빗썸에서 업비트로 갔다가 클립으로 들어가고. 왜 자금 세탁을 떳떳한 돈인데 왜 자금 세탁을 하지요? 또 LP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아가지고요. 본인이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예.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청문회를 하든 뭐 그 어떤 거를 하든 해야지. 예. 지금 이쪽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민주당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정치적이고 이 또한 꼼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네. 또 자당의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지만 묻고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지. 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가 지금 현재 수사가 되고 있고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청문회 이런 거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 사실 민주당 지금 내부 상황이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에서 굉장히 좀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고 민주당 내 강성 팬덤,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그 강성 팬덤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청문회 주장을 꼼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남국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은 검찰에게, 그리고 국회의 일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는 남아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사적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키고 행안위를 열어서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코인을 집어넣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25일 날 본회의 통과할 겁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회에 부여된 일은, 이 부분과 관련된 일은 또 그대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원래 안 좋은 일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또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또 질서를 민주당이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의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 윤리를 비롯해서 이 윤리적인 문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하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 제명하라는 거 아닌가요?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저는 뭐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입장이 곤란하신 거는 알지만 뭐 청문회 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엔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또 이 가상자산에서 어떻게 발전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청문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도피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습을 드러내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의 순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김남국 의원 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잡코인, 쓰레기 코인 가지고 이 돈을 벌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첫 번째, 내부 정보가 없으면 이러한 코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샀었을 때
또 팔고 할 때 작전 세력과 함께 결탁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장의 교란과 범죄 행위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혐의점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특히 또 이 자금들이 인출을 했는데 이게 대선 자금으로 연결된다라고는 세간에 굉장히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청문회라고 하는 다른 후에 해도 되는 거를 지금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탈세가 있었는지 또는 돈 자금 세탁이 있었는지 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는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적어도 국회가 해야 될 일만큼은 또 저희들이 방기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랄까 또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노력도 정치권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우리 전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 문제를 더 치고 나와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두 분이 어찌됐든 철저하게 이번 논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지만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하셨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안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충남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는 황사가 점차 물러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7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고흥나로우주센터는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인 내일도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풍속은 초속 1m에서 4m 정도로 바람도 발사 기준 이내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